제가 채널이 생기기 전에 만들었던 스터디에서 질문을 드렸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강사님들이 사례 선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이거를 모르셨으면 강사님들 수업을 제대로 안 들으신 거니까 반성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밑에 제가 한번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글을 달아달라고 부탁드렸었거든요. 지금 첫 번째 댓글부터 순서대로 답변 비슷한 걸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댓글. 사례 선정이 쉬운 건 바로 보이는데 까다로운 건 시간 잡아먹고 답도 안 나오고 그럽니다. 사례 선정이 쉬운 건 그날 수업 들은 사람도 바로 맞힐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보이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까다로운 거는 그걸 맞출 수 있는 게 이 시험의 본질이고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는 거예요. 정의, 요건, 멘트 등 암기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사례 선정 잘하고 시간가입 조정 잘하고 답을 맞춰야죠. 그리고 사례 선정은 이 댓글이 문제예요. 사례 선정은 본인의 근거를 명확하게 한다면 갈리더라도 득점이 가능하다고 생각. 이게 가장 틀렸고요. 아닙니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사례 선정은 출제자가 염두해준 정답이 있어서 혼자만 다른 걸 선택하면 치명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반면에 요인치 비교는 결과가 천차만별일 수 있어 채점을 루즈하게 할 것 같아요. 이것도 맞습니다. 정답이시고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제시되는 수많은 자료들로 멘붕이 되어서 처음부터 펜이 안 나가는 경우 연습을 덜 하신 거고요. 쟁점 서술 답 맞추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맞으세요. 그래서 지금 댓글들을 봤어요. 지금 수험생들도 생각이 다 다른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정답을 말씀하신 분이 계시고 생각을 좀 잘못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감정평가사 수험생들이 시장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강사님들이 학원에서 말씀해 주시는 정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정보들, 그리고 수험생들끼리 공유하는 정보,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첫 번째로 강사님들이 얘기하시는 정보는 대체로 다 믿어도 되고 본질적인 얘기를 해주시고 꿀팁들을 다 알려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은 지금 한정된 시간 속에서 책에 대한 설명도 다 해줘야 되고 풀이법에 대한 설명도 다 해야 되고 계산 방법 이런 거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본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말 이렇게까지 막 설명을 본질적으로 하는 경우를 저는 제가 수험 공부를 할 당시에는 못 봤고, 그리고 그런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못 하시는 것도 있지만 저는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문제 해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제가 이제 파고 들어가지고 하는 거에 조금 많이 특화되어가지고 이걸 좀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놓치시면 안 되고요. 이거 끝까지 다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유튜브에 있는 얘기들, 지금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강의로 가지고 나온 분도 한 번도 못 봤고 이걸 무료로 유튜브에 배포하는 경우는 못 봤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제 안에 들어있는 모든 수험 관련 정보를 골수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알아들어 주시는 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려서 도움을 드리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반대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모든 간편 관련 시험 과목 소개하는 거 이런 거 보신다고 해서 감정평가사 시험에 붙고 말고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처음에 진입할 때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공부를 웬만큼 해보신 입장에서 지금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끝까지 이 영상을 보신 거랑 안 보신 거는 완벽하게 차이가 있을 거고, 이거를 만약에 끝까지 안 보시고 넘어가시면 끝까지 보신 분들한테 반드시 뒤처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를 꼼꼼히 하시면서 제가 지금 바쁜 와중에 두서없이 말을 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반드시 필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무슨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던 건지를 파악을 해내셔서 듣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반드시 공부를 하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반드시 접근을 하셔서 실무 공부를 하시고 고득점을 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험생들끼리 얘기하는 거. 수험생은 수험생입니다. 수험생 중에서도 점수를 잘 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판단은 들으세요. 맞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분들은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거대로 점수를 내고 계시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수험생들의 말은 안 들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앞에 설문조사에서도 상당히 많은 숫자의 분들이 오답을 체크하신 걸 보셨죠. 인생에는 정답이 없지만 수험에는 정답이 있고요. 합격을 하려면 맞는 답을 내가 들고 있어야 돼요. 수험생들이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잘 아시는 강사님, 점수를 내고 있는 수험생의 말만 꼭 들으세요. 자, 그럼 잠시만 쉬었다 갔다 와서 실무 공부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훌륭하게 스터디에서 고득점을 하고 합격권에 확실히 들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선행학습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선행학습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지금 교육관이나 교육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선행학습이 실제로 뇌과학적으로 잘 활용되었을 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선행학습이 가장 유의미한 이유는 잘 됐을 때 뇌 구조화를 가속화한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 범위가 있고 내가 이거를 해야 된다는 목표 의식이 있는데, 여기서 나는 처음에 내가 보고 있는 책에는 10만 주어져 가지고 난 이 10이 전부인 줄 알고 이 10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던 사람이, 그럼 처음에 0.1, 0.2 이렇게 시작해서 1, 2, 3, 4 채워 나가겠죠. 그러다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한 8, 9 정도에서 시험 준비 기간이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상태에서 운이 좋으면 6에서 7 정도 실력을 발휘를 해서 점수를 받아갈 것이고, 하늘이 도우면 8, 9를 다 가져가고, 삼신할머니가 도우면 10을 받아가겠죠.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우리나라의 시험인데, 기본적으로 선행학습을 했을 때의 효과는 무엇이냐, 이거는 시험이든 아니든 그 모든 학습이라는 영역에서, 뇌의 구조적인 영역에서 이 선행학습이란 건 이를테면 10의 범위만 눈앞에 주어지는 고등학생이 대학 수학을 공부해버리면 이 고등학생은 자기가 보낸 역량 자체가 10이 아니라 20, 30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럼 역량 자체가 20, 30으로 시야가 한번 커진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20, 30을 다 하기 때문이 아니고 이미 시야가 20, 30을 보고 있기 때문에 10만 보고 0.1, 1, 2, 3 채우는 사람보다 그걸 채울 수 있는 뇌 사고의 방식이 훨씬 가속화가 되는 효과가 생겨요. 혹시 대학에서 대학 수학을 경험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원래 말이 좀 빨라요. 혹시 대학에서 대학교 1학년에 갔는데 거기서 대학 수학에서 되게 고차원적인 미적분을 보고 났더니 갑자기 고등학교 수학이 원리가 싹 이해되면서 그때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것보다 갑자기 고등학교 수학 내용이 잘 이해가 되더라. 그러니까 대학교 수학 그 시험 범위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고 오로지 대학 수학의 시험 범위를 내가 단 한 번 그냥 경험, 선생님한테 듣는 거, 쪽지 시험 한번 푸는 거, 그것만 했다는 것만으로도 고등학교 때 너무 어렵게 했던 미적분이 쉬워지는 경험을 한다는 거죠. 이 원리를 지금 실무 과목에 한번 선행학습적인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지금 실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감정평가 실무를 해본 사람이 실무 시험을 이렇게 풀으려고 하면은 논점을 잡는 거라던가 요인치 비교라던가 이런 데서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이렇게 시간 안에 써내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거는 당연히 수험생분들이 더 잘해요. 근데 실무를 해본 사람들은 판단이 틀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 시험지 속에서의 판단이. 그거는 왜일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경륜이 쌓여서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지금 실무를 해봤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에서 무엇이 우선적으로 판단 근거가 되어야 하고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알아야 되냐면 출제자들이 평가사예요. 평가사들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실무에서 기준이 되는 판단 기준들, 우선순위들, 포인트들, 무엇이 이슈가 되는지 이거에서 위배되는 식으로 문제를 내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그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 딱 한 개의 댓글을 보고 나서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기획을 하게 된 건데, 사례 선정은 틀리더라도 근거가 확실하면 득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실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험생이 그런 발상을 하는 건 얼마든지 괜찮아요. 하지만 시험에 붙기 위해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고, 모르셨으니까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실무 시험에서 사례는 절대로 틀리시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하는 근거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한번 유심히 들어보시고 주변에 아는 평가사님 있으시면 한번 질문을 해보시던가, 아니면 반대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도 제가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현업을 해본 평가사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실무에서 선행학습적인 접근을 해봅시다. 본질적인 질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무라는 과목은 왜 생겨난 걸까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실무를 해야 되니까 실무 시험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답변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질문. 실무라는 과목을 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걸까요? 실무라는 과목은 예비 감정평가사들의 어떤 자질과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걸까요? 얘가 덜 쫄려 하는지, 얘가 임기응변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걸 테스트하고 싶어 하는 과목일까요? 실무를 하면서 감정평가사가 덜 쫄고 임기응변을 잘하고 이게 돈을 벌고 뭐 감정평가 실무를 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자질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거는 과목이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짧은 시간 동안 여기서 답안지를 써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온 변별력이 생겨버리는 부작용 같은 거지, 사실 그런 임기응변 능력 자체를 보려고 거기서 변별력을 만들어진 시험이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우연히 어떤 분이 만들었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출제위원이셨던 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도 드리고 질문도 드리고 이게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들어보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뭐 문제가 출제되는 방식, 무엇을 주안점으로 하는지 뭐 그런 걸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건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을 들었다고 해도 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분이 저한테 말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봤을 때 지금 이분의 관심사가 뭐고 이분의 사고방식이 어떻구나라는 게 보인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이분은 지금 수험생들이 시간이 짧게 있다는 걸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이분은 지금 제한 시간 내에 수험생들이 이걸 다 풀고 제한 시간 내에 당황하지 않고 여기에 접근을 잘하고 이런 수험생들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입장에 대해서 고민을 별로 하지 않으세요. 그것보다 다른 거에 더 관심이 많으세요. 난이도 조절을 하려고 하시지만 주안점은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그 임기응변이라던가 목차를 쫙 써내려가는 거 뭐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죠. 이분이 지금 본질적으로 무엇에 관심이 있으셨냐? 이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그 핵심 답을 맞추는가, 여기에 가장 관심사가 포커싱이 되어 있어 보였어요. 제 눈에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그런 점에 대해서 점수를 더 준다고 말씀을 안 하셨지만, 제 생각에 출제자이고 채점위원이라면 자기가 물어보려고 했던 그 포인트에 대해서 정답을 써놓은 사람에게 점수를 더 매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당연하지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실무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함정에 빠지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지금 그러면 출제자가 지금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를 파헤쳐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 같아요. 자, 감정평가사 실무에서 테스트해야 할 능력은 이 사람이 감정평가사가 되어서 현업을 할 때 문제 없이 감정평가서를 작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예요. 그럼 문제가 없이 작성을 한다는 건 뭘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고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이론적으로 완벽한 것이어야겠죠. 실무자가 어떻게 현업을 하는지, 어떻게 감정평가를 하는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사례를 선정하시게 되냐면, 일단 프로그램을 켜요. 그러면 내가 봐야 하는 물건 종류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모든 부동산 평가 전례, 모든 부동산 실거래 사례가 부동산 종별, 기간의 구분, 물건의 특수성,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어떠한 구분도 정리도 없이 그냥 다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 제 눈앞에 떠요. 어떠한 표현도 친절하게 되어 있지 않고 수십만, 수백만 개가 들어있는 프로그램이 제 눈앞에 떠요. 그럼 그 중에서 내가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솔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발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라내는 작업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백만 개의 사례 중에서 네가 어떻게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하고 솔팅을 하고 걷어낼 걸 걷어내고 취합할 걸 취합하는 과정을 거쳐서 너의 비교 사례군을 2개, 3개, 1개 이렇게 좁혀서 그 중에서 단 한 개의 비교 사례를 선정해내는 거, 이 과정을 지금 실무시험에서 칠 수 있나요? 그게 아니죠. 출제자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가상의 몇 개 안 되는 사례 속에서 가장 원칙적인, 가장 원칙이 되어야 하는 이론 공부와 판단 기준들을 지금 이 시험을 보는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여기다가 숙지를 해서 여기다가 똑바로 쓰고 있느냐,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법규에서는 용도 지역을 제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용 상황을 보고 용의주지하라고 써있잖아요. 그거를 순서대로 보라고 누누이 법규에서 그렇게 못을 박아놨고 써놨고, 실무에 와서도 당신이 사례 선정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 관심 없지만 네가 이걸 보고서에 싣고 네가 이걸 가지고 논리를 만들려면 법에 나와 있는 그 원칙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모두가 지키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 바로 그 부분을 당신이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서 우리 현업에 들어와도 되는 최소한의 자질을, 최소한의 지식적인 배경과 이론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지금 평가하겠다는 게 실무 시험이에요. 그러면 사례 선정을 틀려도 될까요? 사례 선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례를 만들어서 출제자가 넣어놨을까요? 그 원칙대로, 판단 기준대로 수험생이 사례를 선정해내는지를 보고 싶은 거고, 여기에는 정답이 있게 출제를 해요.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그 헷갈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원칙에 맞게 정확하게 사례를 선정해내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례를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득점을 못 하는 거예요. 사례를 틀리면. 그건 정말 치명적인 실수가 아니고 그냥 오답이에요. 이 시험의 존재 이유 자체가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라서 감정평가 현업에 와도 사고를 치지 않고 잘 적응해서 보고서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겠다는 시험인데 그거에서 틀린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치명적인 건지 알겠죠? 자, 그러면 반대 질문이 있어요. 나는 사례 선정을 다른 사람들이 했다는 거랑 다르게 했는데 근데도 실무시험에 붙었는데 붙었다는 사람이 있는데 득점을 했다고 하는데 사례 선정 틀려도 득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이걸 강조해? 왜 틀리면 안 된대? 그거는 그 사례를 본인만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도 같이 틀려줘가지고 내가 상대적으로 붙은 거지. 만약에 운이 나빠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한두 명이라도 더 그 사례를 맞게 썼는데 내가 못 쓴 거라면 그럼 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합격 불합격을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해서 그걸 얼마나 잘 표현해냈는지에 걸어야지 남이 얼마나 공부를 못했는지에 내 합격이 달려있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이제부터 사고 방식을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지금 하는 이 사고 방식이 나머지 모든 공부들에도 다 패치가 돼야 돼요. 이거는 일을 할 때도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다 패치가 되는 사고 방식이고 뭐냐면 지금 내 목표가 보이잖아요. 나는 출제자가 물어보는 정확히 그 출제 포인트를 틀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않는 사람이 되려면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뭘 해결해야 돼요? 그걸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출제 포인트를 알아야죠. 그걸 틀리면 안 되니까. 어디서 출제가 되는지부터 기출이랑 모든 스터디를 다 해가지고 어떤 것이 헷갈리게 나올 수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스터디하고 모든 가능성을 경우의 수를 취합을 하고. 자, 3방식 같은 경우는 사례 선정이 가장 중요하니까 제가 3방식 사례 선정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사례 선정 말고도 그 모든 내가 알고 있는 실무의 꼭지들 시점 수정, 원가법의 감가 수정, 관찰 감가법, 시상가액 조정, 그 모든 도정법, 이런 거 보상 전부 다 해가지고 그 모든 각각의 나의 지식에 대해서 무엇이 출제 포인트로 등장할 수 있는지 그 꼭지를 공부해야 돼요. 그걸 취합하라고 기출을 보라고 하는 거고 그걸 보라고 반복 학습을 하라고 하고 있는 건데 자꾸 했던 계산 또 풀고 있고 그러면 백날을 해도 점수로 연결되지가 않는 거고 제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공부를 했냐면 실무 기준에 주요 나올 것 같은 부분 있잖아요. 내가 공부를 했던 모든 부분에다가 내가 지금까지 기출문제랑 책이랑 스터디다 이런 걸 보면서 봤던 내가 헷갈렸던 출제 포인트들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판단을 하지 못했던 판단이 쉽지 않은 출제 포인트들 그거를 실무 기준에 옆에다가 다 적었어요. 수백 개가 있어요. 그걸 다 적었어요. 하루 날 잡고. 그렇게 적은 다음에 옆에 있는 답을 가려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출제 포인트만 봐요. 이거랑 헷갈리게 나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대답했더라? 근데 답이 뭐였더라? 나는 앞으로 만약에 실무 실전에서 이게 출제 포인트로 나오면 나는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맞춰야 되지? 제가 왜 스터디에서 항상 단연차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실무 점수를 받아갔는지 알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보통 실무 점수가 50점대 후반에서 60점대 초반 혹은 70점 이 정도로 스터디에서 점수가 나왔어요. 처음부터. 왜 그랬냐면 저는 출제 포인트를 틀릴 수가 없는 공부를 한 거예요. 출제 포인트가 무엇이 나오든 내가 그걸 작정을 하고 암기했던 내용에서 출제 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틀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계산 문제만 주구장창하고 있고 똑같은 출제 포인트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 스터디 나왔던 거 선생님이 알려줬던 거 강사님이 누누이 강조했던 거 안 외우고 그냥 이거 공부 그 목차만 쓸 줄 아는 상태의 그런 정도의 수준의 암기를 해가지고 시험을 치니까 같은 출제 포인트에서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황당한 공부 방법이지 않아요? 맨날 앉아가지고 실무 100점 풀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출제 포인트는 암기를 안 한다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들으면 그게 되게 바보들일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아. 공부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 공부 분량에 매몰돼서 이 출제 포인트 자체를 암기해야지 내가 문제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고 문제를 안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금 실무 수험계에 존재하는 모든 실무 문제의 포인트를 다 취합을 하시고요. 자기 손으로 직접 남이 정리하는 거 아무 쓸모 없어요. 자기 손으로 직접 취합을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을 안 봐도 이 물음 한 개만 주어졌을 때 저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출제 포인트를 모조리 씹어먹듯이 외운 거에서 모자라서 제가 일부러 출제 포인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외워버렸어요.
모든 시험 범위의 지식과 꼭지들을 출제 포인트화를 했어요. 상중하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런 시험 문제를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만들었던 출제 포인트예요. 뭐냐면 본건이 3종 일반 주어 지역에 50% 속해 있고 2종 일반 주어 지역에 50% 속해 있는 부동산이라고 쳤어요. 그러면 표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표준지가 후보가 2개예요. 표준지 하나는 똑같이 반반에 속해 있는데 거리가 좀 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속해 있는데 진짜 바로 코너 돌면 옆에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용도 지역 보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개별 요인 뭐 그게 나와 있어. 비교치 그게 할 수 있도록 나와 있어. 그러면 나는 뭐를 선택해야 될까요? 바로 옆에 있는데 용도 지역 보정을 하면 될 것 같은 사례이냐? 아니면 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용도 지역이 3종 1주, 2종 1주 이렇게 반반해서 같은 사례이냐? 정답은 용도 지역이 같은 사례예요. 멀더라도. 이유가 뭔지 아세요? 표준지 선정할 때 용도 지역 맞추라고 했잖아요, 법이.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맞춰야죠. 거리가 제일 가까운 걸 우선적으로 선택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용도 지역을 맞추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보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대면서 바로 옆에 있는 사례를 택하냐고요. 그게 더 후순위에 있는 선택 기준인데 이런 걸 하나하나 낱낱이 이미 출제가 안 돼 있었더라면 내가 출제 포인트를 만들어서라도 씹어먹듯이 다 외워야 돼요. 모든 출제 포인트를. 자, 이건 이론이랑 법규에서 고득점을 하는 메커니즘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실무 과목이기 때문에 실무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고요. 다만 이렇게 문제가 무엇인지 시험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 그걸 파악을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찾아내는 그 사고방식. 그것이 모든 시험에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출제 포인트를 다 외워버리는 건 실무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이 생각을 할 때 당시에 제가 23살이었어요. 실무 현업을 해보지 않았던 분들이라도 선생님의, 강사님의 강의를 정말 간절하게 열심히 들었다면 지식을 습득하려고 그거를 설명하는 걸 내가 이해하는 수준 정도로가 아니고 저 사람의 사고방식, 이 문제의 고득점 방식, 메커니즘, 출제자의 사고방식 이거를 고민을 하면서 이론 강의를 듣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면 이런 걸 생각해낼 줄을 알아야 돼요. 실무, 현업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알았죠? 경쟁자들은 지금 이 연습을 오늘부터 할 거예요. 저의 강의를 끝까지 들으셨으니까 이 생각을 지금까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희망을 가지고 정말 재밌게 창의적으로 출제 포인트들을 찾아내가지고 실무를 씹어먹는 사람이 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다음번에는 아예 이제 답안지 자체 종이를 내가 딱 받아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나가야 돼가지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